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DSB에서 석사 과정을 하고 있는 허지혁입니다. 오늘 소개드릴 논문은 CVPR 2022년에 소개된 패치코어라는 방법을 제안한 논문입니다. 먼저 인트로덕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상치 탐지라는 태스크가 어떤 태스크인지에 대한 소개를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치 탐지 태스크는 현실적으로 비정상 데이터를 얻기 힘들다라는 가정을 통해서 모두 학습 데이터엔 정상 데이터만을 가지고 학습을 진행합니다. 이렇게 정상 데이터만으로 학습한 모델을 통해서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나온 결과가 학습 데이터에서 나온 결과와의 차이를 통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확인하여 해당 이미지가 또는 데이터가 비정상인지 아닌지를 판별합니다. 아래에 있는 그림은 Cflow라는 모델에서 제안했던 페이퍼에 실린 피겨 중 하나인데요. 이 이미지에서 위쪽은 모두 학습 데이터에 쓰인 정상 데이터입니다. 이렇게 정상 데이터를 통해서 학습을 하게 되었을 때는 이 모델을 통해 나온 어노멀리 스코어가 작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 아래에 빨간색 선으로 박스 쳐져 있는 이미지 4개 중에서 위에 있는 2개는 정상 데이터, 그리고 아래에 있는 2개는 비정상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아래에 있는 2개의 비정상 데이터 같은 경우는 기존의 정상 데이터만 가지고 학습한 모델의 결과가 정상 데이터와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높은 어노멀리 스코어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포의 차이를 통해서 특정 임계값, 스레시홀드를 통해 탐지하는 것이 이상치 탐지 태스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인트로덕션에 있어서 이 패치코어가 가지는 특징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에 있는 그림은 패치코어에 대한 전반적인 학습 과정에 대한 그림입니다. 이 패치코어라는 것의 방법의 특징은 첫 번째로는 사전학습 모델을 사용해서 정상 데이터의 특징을 반영할 때 따로 추가적인 학습 과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상 데이터의 피처를 사전학습 모델을 통해 추출하고 이 피처를 통해서 어떤 코어셋을 구성하는 것이 학습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정상 데이터의 특징을 저장하는 과정에서 모든 특징을 다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효과적으로 저장하고 적은 양의 정상 이미지만으로도 높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정상 데이터와 다른 학습 시 사용했었던 해상도와 다른 해상도의 이미지에서도 충분히 적용 가능한 구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왼쪽 위쪽에 실습 코드라고 있는 링크에서 해당 패치 코어를 수행하기 위한 라인 바이 라인으로 구성된 코드를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링크를 통해서 코드와 함께 내용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패치코어를 설명드리기 전에 해당 패치코어 배경에 대한 관련 연구들을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이터셋에 대한 소개입니다. 최근에 MVTech이라는 데이터셋이 이상치 탐지 태스크의 벤치마크로서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해당 데이터셋은 CVPR 2019년에 이제 소개되면서 약 2년 동안 굉장히 많은 연구가 수행이 되었습니다. 현재는 사실상 거의 정복된 데이터셋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해당 패치코어가 해당 데이터셋에 대한 SOTA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MVTech 데이터는 크게 텍스처 데이터와 오브젝트 데이터 타입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그림과 같이 오브젝트로 구성된 각각의 이미지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텍스처에 대한 이미지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의 카테고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질럿이라는 클래스에 대한 이미지이고요. 우선 해당 MVT 데이터셋의 각 카테고리마다 정상 데이터와 비정상 데이터, 그리고
비정상 데이터라면 어떤 부분에 이상치가 존재하는지에 대한 그라운드 트루스 마스크가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것과 같이 정상 데이터에 대한 헤이즐넛의 여러 각도에서 찍힌 이미지가 존재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오른쪽에서는 어노멀리의 경우에서 컷이라는 어떤 긁힌 흔적에 대한 여러 각도의 이상치 이미지가 존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컷과 같은 것처럼 이상치 이미지는 여러 경우가 또 존재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이상치라고 규정하여 평가에 사용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이상치 탐지를 위한 비지도 학습 방법에 대해서 세 가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density based 메서드로 사전학습 모델을 통해서 이미지로부터 피처맵을 추출하여 해당 피처맵을 통해 이상치를 판별하는 이상치 어노말리 스코어를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사전학습 모델만을 사용하고 추가적인 학습 과정이 없다는 게 특징입니다. 두 번째는 클래시피케이션 베이스드 메서드입니다. 해당 방법은 사전학습 모델을 사용하고 추가적인 어떤 학습 과정 또는 예를 들면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과 같은 그런 프록시 태스크를 사용하여서 모델을 한 번 더 정상 데이터에 대해 학습하는 과정을 적용하는 것이 이 방법의 특징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Reconstruction Based 메서드입니다. 이 방법은 정상 데이터로부터 다시 인코더와 디코더를 통해 해당 정상 데이터를 생성할 수 있도록 학습을 하여 이 둘 간의 차이를 통해 어노멀리 스코어를 계산하는 것이 방법의 특징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이미 인코더와 디코더는 정상 데이터의 특징만을 생성하도록 학습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학습 데이터의 정상 데이터 다른 특징을 가진 새로운 데이터라면 그 차이가 더 커질 것을 가정하여 비정상으로 판별하도록 하는 그런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소개된 패치코어라는 방법은 가장 첫 번째로 말씀드렸었던 density based 메서드에 해당하는 방법입니다. 패치코어를 설명하기에 앞서서 패치코어가 앞선 연구들의 어떤 것에 반영을 해서 좀 더 개선된 방법인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스페이드라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패딤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스페이드라는 방법은 마찬가지로 density 기반의 방법과 같이 사전학습 모델만을 사용해서 정상 데이터로부터 마지막 GAP, 글로벌 에버리지 풀링을 거친 피처를 추출하고 그리고 이 피처들을 모두 모아서 나중에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새로운 데이터에 대한 글로벌 에버리지 풀링의 아웃풋인 이 피처와 비교하여 K-니어레스트 디스턴스를 통해서 이 값을 평균으로 취한 뒤 이것을 어노멀리 스코어로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두 번째로는 패딤입니다. 패딤이라는 방법은 각 사전학습 모델의 레이어 아웃풋을 가져와서 정상 데이터들에 대한 이 피처 맵들을 모으고 이 각 위치에 대해서 평균과 분산, 공분산을 계산하여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해당 위치에 대한 피처 맵을 정상 데이터로부터 구한 평균과 분산에 대해 마할라노비스 디스턴스를 계산하여 이상치 스코어를 계산한다. 이러한 방법이 바로 패딤입니다. 그래서 패치코어는 두 가지 방법과 유사한 면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을 이후에 소개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패치코어 방법에 대해서 하나씩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델 구조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로컬 패치 피처스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코어셋 서브 샘플링, 세 번째는 디텍션과 로컬라이제이션이 있습니다. 먼저 로컬 패치 피처라는 게 무엇인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왼쪽에 있는 그림과 같이 어떤 사전학습 모델로부터 두 가지 또는 여러 가지 레이어의 아웃풋을 추출하게 됩니다. 이때 이 레이어의 선정 기준은 미드레벨 피처로
레이어를 사용한다라고 논문에 써 있는데요. 중간 레이어를 사용하는 이유는 우선 하이 레벨 피처를 사용하게 됐을 때 여기에서 사용하는 피처 맵은 이미 앞선 레이어들을 통해서 어떤 스파셜한 정보가 많이 함축되어 있기 때문에 공간적 정보의 손실이 크다라는 단점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미지 내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로 보통 사전 학습을 하기 때문에 해당 태스크에 대한 바이어스가 마지막 피처에 대해서 많이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마지막 피처 맵을 쓰는 게 아니라 중간에 있는 레이어의 피처를 사용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로컬 패치 피처에 대해서 예시를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왼쪽에 있는 레이어 중간으로부터 뽑은 피처 맵이 왼쪽에 있는 그림의 디그다라고 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피처 맵의 크기는 C라는 채널을 갖는 6x6 사이즈입니다. 하지만 아래에 있는 그림은 7x7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는 패딩을 1로 했다라는 가정 때문이고, 여기서 추출할 패치의 크기는 3x3, 그리고 오른쪽을 한 칸씩 움직이면서 하는 스트라이드를 1로 설정했다라고 가정을 합니다. 우선 맨 왼쪽부터 패치를 하나를 가져왔다고 했을 때 해당 패치 하나에 대한 정보가 오른쪽처럼 표현된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로컬 패치 피처는 5x5 매트릭스로 구성되어 있지만 이 하나가 C by 3x3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른쪽으로 스트라이드 1만큼씩 움직이면서 총 25개의 패치가 뽑혀서 구성된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음 레이어에서 또한 마찬가지로 앞선 과정과 같이 로컬 패치 피처를 추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레이어마다 뽑힌 로컬 패치 피처를 합쳐주기 위해서 이 뒤쪽에 있는 레이어의 로컬 패치 피처가 앞쪽에 있는 레이어의 로컬 패치 피처보다 좀 더 작은 크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인터폴레이션해서 크기를 맞춰주게 됩니다. 그래서 i 번째와 i 플러스 1번째의 로컬 패치 피처를 같은 크기로 구성을 하게 되고, 이 두 개의 매트릭스, 이 피처들을 하나로 합쳐주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이 3x3 패치들에 대한 정보를 어떤 특정 타겟으로 정해놓은 디멘전으로 프로젝션을 시켜주게 되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두 개의 로컬 패치 피처를 글로벌 에버리지 풀링을 통해 평균을 내게 됩니다. 평균을 내서 2x 어떤 특정 타겟의 C라는 디멘전으로 되어 있는 것을 하나의 C라는 타겟에 대한 디멘전으로 치환을 해서 평균을 내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정상 데이터에 대한 코어셋을 구성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이미지들에 대해서도 모두 같은 과정을 통해 코어셋을 구성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코어셋에 대한 서브 샘플링 과정입니다. 해당 서브 샘플링을 하는 이유는 정상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로는 정상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서는 중복되어 있거나 또는 유사한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모든 정보를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구분된 유니크한 특징들만 가져와서 좀 더 적은 양으로 효율적으로 좀 더 많은 정보량을 가질 수 있도록 서브 샘플링을 수행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본 논문에서 사용한 서브 샘플링 방법은 그리디 서치 방법의 서브 샘플링을 수행하게 됩니다. 오른쪽과 같이 이 과정에 대해서 그림으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우선 2차원 평면상에 이렇게 코어셋들이 퍼져 있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 퍼져 있을 때 이 중에서 가장 거리가 큰 또는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하나의 코어셋 샘플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러면 다음으로는 이 선택된 샘플로부터 가장 멀리 있는 샘플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반복해서 계속 멀리 있는 것을 찾다 보면 각 그룹마다 대표되는 하나만 또는 몇 개만 설정하게 됩니다. 선택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코어셋에 대한 크기는 기존 정상 데이터의 피처들에 대해서 퍼센테이지로 서브 샘플링을 수행하여 이후 실험에서
그 정상 데이터의 피처의 코어셋 개수마다의 결과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랜덤 서브샘플링과 그리디 방식을 사용한 코어셋 서브샘플링을 비교하였을 때 그리디 코어셋이 조금 더 각 군집마다 뭉쳐져 있는 곳마다 대표되는 것들이 하나씩 꼭 존재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랜덤 같은 경우는 특정 군집에서 아예 뽑히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서브셋에 대한 이 샘플링들이 각각 유니폼하게 퍼져 있을 때도 그리디하게 뽑는 것이 좀 균일하게 골고루 잘 선택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디텍션과 로컬라이제이션 방법입니다. 앞선 두 가지 과정을 통해서 모두 정상 데이터에 대한 코어셋을 구성하고 이것들을 메모리 뱅크에 넣어져 있다라고 가정을 합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첫 번째 과정과 같이 해당 새로운 데이터에 대한 로컬 패치 피처를 구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성된 로컬 패치 피처 중에서 각 패치별로 해당 패치를 쿼리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쿼리를 메모리 뱅크에 들어있는 서브 샘플링된 샘플들에 대해 비교를 하게 됩니다. 이때 비교를 하는 과정에서는 페이스북에서 제안한 이제 파이스라는 방법을 통해 좀 더 빠르게 연산을 하도록 코드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파이스라는 것에 대한 특징은 모든 관측치와 비교를 하지 않고 클러스터링 방식을 활용해서 보다 효율적인 시뮬러리티 계산을 가능하게 해주는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웃수를 3으로 설정하였다고 했을 때 먼저 쿼리에 대해 모든 이웃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대표되는 클러스터의 중심점과 비교하여 본인이 가장 가까운 클러스터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왼쪽 아래에 있는 클러스터를 선택하게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해당 클러스터로부터 이 세 개의 이웃과 디스턴스를 계산하여 가장 먼 디스턴스를 해당 패치에 대한 디스턴스로 계산하게 됩니다. 그럼 각각 패치에 대한 정보가 모두 거리를 계산해서 나타내게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 디스턴스가 각 패치에 대한 어노멀리 스코어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이미지 단위의 어노멀리 스코어와 픽셀 단위의 어노멀리 스코어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미지 단위의 어노멀리 스코어는 해당 모든 패치들에 대한 디스턴스, 어노멀리 스코어 중에서 가장 큰 값을 통해 계산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픽셀 단위의 어노멀리 스코어는 각 패치들이 현재 원본 이미지보다 작은 크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원본 이미지와 동일한 크기로 인터폴레이션을 수행하고 그 위에 가우시안 스무딩을 처리해주는 방식으로 픽셀마다의 어노멀리 스코어를 나타내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실험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음으로는 실험에 앞서서 어떠한 평가 방식으로 실험을 수행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 평가 방식을 사용하였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이미지 단위의 AURC 스코어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픽셀 단위의 AURC 스코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AU 프로라는 평가 방식을 사용합니다. AU 프로는 흔히 오브젝트 디텍션에서 많이 쓰이는 IOU와 유사한 매트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먼저 첫 번째로 MVTech 데이터셋에 대한 각 이미지 단위, 픽셀 단위, 그리고 AU 프로에 대한 결과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패치 코어는 모두 와이드 레지넷 50을 백본으로 사용해서 나온 결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메모리 뱅크의 크기별로 실험 결과를 나타내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나오는 퍼센테이지가 코어셋으로부터 얼마나 메모리 뱅크에 저장한지에 대한 비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 보았을 때 크게 25%와 10% 그리고 1% 세 가지로 나누은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 퍼센트의 차이에 따라서
그렇게까지 크게 이 성능의 차이가 보이지 않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패치코어라는 방법은 효율적인 서브샘플링 방법을 통해 정상 데이터의 피처를 저장하였기 때문에 1%만 가지고 있어도 비정상 데이터에 대해 보다 더 잘 탐지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백본과 레이어에서 어떤 레이어에서 추출하는지에 따라 그 결과를 비교한 실험입니다. 이러한 이상치 탐지에서는 사전학습 모델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사전학습 모델의 성능에 따라서도 성능이 크게 좌우되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해당 실험에서도 백본을 바꿔가고 그리고 특정 레이어의 인덱스를 바꿔가면서 실험을 했습니다. 아래에 있는 그림에서는 최종적으로 덴스넷 201과 레즈넥스트 101 그리고 와이드레즈넷 101 세 가지 모델과 두 번째와 세 번째 레이어 인덱스로부터 추출한 피처맵을 통해 나온 결과가 이 모든 결과를 앙상블했을 때 AUROC 스코어가 최대 99.6까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해당 성능이 엠비틱 데이터 이미지 단위 AUROC 스코어의 소타 성능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실험에서는 코어셋 크기에 따라 나타나는 인퍼런스 속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결과를 보았을 때 전체 모든 피처를 저장한 100%의 실험 결과와 10% 그리고 1%에 대한 결과를 비교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시간에 대한 정보는 한 장당 처리되는 시간으로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1%만 메모리 뱅크를 사용했을 때 속도는 0.17초로 한 장을 처리할 때 이만큼의 시간이 소요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는 다른 스페이드나 패딤에 비해서 보다 빠른 속도를 나타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해당 속도가 현실에서 적용하기에 빠른 속도라고 얘기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패스트플로우에서 제한한 속도와 비교했을 때 그 차이가 더 크게 나타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해당 실험 장표가 패스트플로우에서 실험한 결과입니다. 여기서의 실험은 패치코어와도 함께 비교를 하고 있고 그 비교 대상으로 FPS 기준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를 보았을 때 FPS 기준으로 가장 크게는 4배까지 속도 차이가 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실험은 정상 이미지 수에 따른 성능 비교 실험입니다. 이전까지의 소타 성능을 와이드레즈넷 50을 백본으로 한 패딤으로 기준을 잡고 있는데요. 이 기준과 비교했을 때 전체 학습 데이터의 5%만 사용하여도 다른 패딤이나 스페이드 방법에 비해서 더 높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패치코어라는 방법은 서브 샘플링을 통해서 코어셋의 적은 양의 데이터만 정상 데이터의 피처만을 가지고도 더 좋은 성능을 낼 수 있지만 애초에 학습 데이터가 적게 존재하는 상황에서도 다른 패딤이나 스페이드 모델에 비해서 더 좋은 성능을 낼 수 있다는 것을 보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어노멀리 디텍션 모델들에 대해서 조금 더 제가 개인적으로 세분화한 내용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앞서서 관련 연구를 통해 이상치 탐지 방법에 따른 분류를 크게 세 가지로 소개를 했었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덴시티 기반, 두 번째는 클래시피케이션, 세 번째는 리컨스트럭션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엠비틱 데이터셋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연구가 2년간 이루어져 왔는데요. 해당 연구들을 모두 찾고
찾고 방법론들을 제 나름대로 모델 방식에 따라 구분하였을 때 크게 6가지로 구분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오토인코더 방법과 그리고 두 번째로 knowledge distillation, 세 번째로는 gen, 그리고 네 번째로는 transformer, 그리고 오늘 소개드린 방법도 포함되어 있는 피처 기반의 방법과 마지막으로 최근에 이상치 탐지에서 굉장히 많은 연구가 되고 있는 normalizing flow라는 모델입니다. 해당 방법들은 저희 연구실에서도 몇몇 방법들에 대해 리뷰한 영상들이 있으니 혹시 궁금하시다면 영상을 통해서 해당 방법에 대한 설명을 친절하고 자세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이상치 탐지 방법에 따라 분류한 결과들에 대해 이 성능표를 기준으로 주로 어떤 방식이 보다 다른 방법에 비해서 일반적으로 성능이 더 좋은지를 시각적으로 표현해 본 결과입니다. 앞선 3가지 모델 학습 방식에 따라서 분류한 결과로 비교해 보자면 주로 덴시티 기반의 방법이 간단하지만 높은 성능을 보인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나름대로 구분했던 6가지 기준에 따라서 이 성능들을 비교했을 때 주로 패치 기반의 방법들과 normalizing flow의 방법들이 일반적으로 이 MVTech 데이터셋에 대해서 높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이 패치 기반의 방법과 normalizing flow 방법의 차이가 무엇이 있는지 각각의 장단점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패치 기반의 방법은 오늘 소개드렸었던 패치코어에서 볼 수 있듯이 적은 양의 학습 데이터 정보만으로도 높은 성능을 가져온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패치코어나 스페이드와 같은 경우 학습 과정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게 또 장점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따른 단점도 존재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학습 데이터의 수량이 늘어나면 정상 데이터의 분포를 반영하는 데 자원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상 데이터가 많아질수록 각 정상 데이터들의 피처 맵으로부터 코어셋을 구성하고 서브 샘플링을 하는 과정에 시밀러리티 연산이 굉장히 많이 수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연산 과정의 자원이 많이 필요하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선 패치코어와 패스트플로어와의 관계를 볼 수 있듯이 추론 시간이 그렇게 빠른 편은 아니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노멀라이징 플로어 같은 경우는 장점으로는 데이터의 양이 늘어나도 패치코어와는 달리 필요한 자원의 크기가 동일하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동일한 배치 사이즈를 사용한다는 가정을 깔고 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추론 시간이 앞선 패스트플로어에서 볼 수 있듯이 월등히 더 패치코어에 비해 빠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 또한 이와 상반되게 존재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추가 학습이 필요하지 않은 패치 기반의 방법과 달리 노멀라이징 플로우는 학습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노멀라이징 플로우 모델과 같은 경우는 레이어 간 인포메이션 공유가 현재까지는 이러한 방법을 적용한 연구가 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따로 최근 어노멀리 디텍션 이미지에 대한 연구에 대해서 준수한 성능을 보이고 있는 2가지 방법에 대해 비교한 내용입니다. 혹시나 이 분야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러한 내용을 같이 참고하시면서 좀 더 좋은 방법들이 많이 연구될 수 있도록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마지막으로 긴 발표 들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혹시나 궁금하신 내용이나 질문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달아주시고
성심성의껏 답변 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